저는 이제 처음 보이시는 화면은 이게 몸이 건조하게 제목을 쓰는 것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구를 써놨고요. 거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 문제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걸 이게 시험을 냈어요. 이 뜻을 쓰라고. 지금 선생님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뜻을 많이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초등학교 5학년이 답을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게 출제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걸 정답 처리할지 오답 처리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사람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거 정답 처리해야 될까요? 오답 처리해야 될까요? 고등학교에서 이걸 내면 당연히 오답이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매겨야 되니, 석차를 매겨야 되니, 이미 이 사회가 답이라고 결정한 걸 쓰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죠.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뭐 숙제도 없어지고 시험도 없어져서 선생님들이 정답인가 오답인가를 판단하는 재량권이 생겼죠.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되게 기분이 좋았대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 정답 처리를 해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고 참 잘했어요로 제가 찍어준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좀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소름이 끼쳤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서 뜻은 이게 너무 사람들의 의견이 많거나 혼란스러우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니 이건 제대로 안 된 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론 분열의 상징으로 되어 있죠. 사고에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게.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공이 적을수록 제대로 가요. 그럼 가장 좋을 때는 어딜까요? 배가 산이 아니라 바다로 가장 빨리 가는 건 사공이 단 한 명입니다. 그 뜻은 뭔가요? 사공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거든요. 출발합시다.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빨리 저으세요. 천천히 저으세요. 저기 들렸다 가겠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 단 한 명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지시하고 명령에 따르기만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난 왜 이 속담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지?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투표 날짜가 되면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왜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공이 단 한 명이면 주인이 단 한 명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시한 명령에 따르기만 할 때는 그건 주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나게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인권의 눈으로 보고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과 물론의 세계에 질문하기.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이게 당연이라고 그냥 넘어갈 이야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인정하고 갈 문제인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영상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단순한 실험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따라하세요라는 실험인데 아동과 어른들의 반응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아빠는 자기 딸이 따라하는가를 확인까지 하죠. 근데 그 표정 기억나세요?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뭔가 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앞에 나온 사람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나왔던 분은 어른들은 따라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성인들이 예전에 아동과 똑같았어요.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아직은 사회적 경험이 적기 때문에 편견이 많이 스며들지 않은 이 아동이었어요, 어른들도. 어른들이 언젠가 뭐 결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장애인분들하고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이 성인분들한테 언제부터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생겼어요? 답변 잘 못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랬지? 왜 나 저 사람이 나왔을 때 쉽게 따라하지 못했지? 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 이 쉽게 따라했던 어떤 편견도 없이 따라했던 아동들이 크면 이 성인이 될 거고 또 성인처럼 어떤 편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우리의 감각은 정의로운가? 내 감각은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형성된 내 감각의 세포가 정말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이 스며들어 왔나?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 있네요. 이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나? 나이 학벌에 대한 편견이 없나? 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이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감각은 정의로운가를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사진은 더 텔레그라프라고 하는 영국 일간지의 일면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이게 보시면 올해의 사진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비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기괴한이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일간지에 올해 가장 기괴한 사진으로 이 사진이 실렸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해병대 체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따, 생고생한다. 그래도 뭐 고생한 만큼 어떤 건 있겠지? 근데 영국이 옳고 한국이 그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사진 하나를 놓고 그 사회가 이게 나타내는 감각이 달라요. 어떤 사회는 어떻게 아동들에게 군사훈련을 체험시킬 수가 있지? 아, 참, 이거 기괴하네? 라는 감각이 있는 사회가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래도 교육이라고 한다면 좀 뭔가를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 안쓰럽다. 라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각은 매우 사회적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살다 보니 사회로부터 감각이 이게 습득이 되는 거고요. 그 습득된 개인은 그 감각으로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일까요? 넬슨 만델라가 했던 게 말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회가 어떤 영혼을 가진 사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국립재활원에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 장애 예방 교육 강사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이게 장애 예방 교육을 갔을 때 공짜로 나눠줬던 자입니다. 20cm. 그리고 이게 교육 자료로 쓰였어요. 보시면 장애 예방 5계명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95%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하잖아요. 2. 안전벨트 착용해요. 3. 오토바이 청소년 타지 않아요. 4. 무단횡단 하지 않아요. 5. 아, 이게 4가 청소년 오토바이 타잖아요. 5가 여기 무단횡단 하잖아요. 세 번째가 위험한 장난 하잖아요. 그렇거든요. 자, 멀리 보여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실은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어린이 아동들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아동이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아빠가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엄마가 안전벨트 안 했어요. 그러면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뭐라고 할까요? 아빠, 안전벨트 안 하다가 장애인 된다? 무단횡단한 사람을 봤어요. 뭐라고 할까요? 저러다 사고 나면 장애인 되는데? 오토바이가, 청소년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크게 이 다섯 가지를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무단횡단한 사람, 안전벨트 안 한 사람. 법을 위반한 사람. 기초생활질서를 위반한 사람. 그러면 이 써진 대로, 그럼 현재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95%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나머지 세 가지. 딱 세 가지를 묶고 보면 어른 말 지지도 안 들은 사람들. 이 기준이 맞을까요? 두 번째는 장애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가 260만 명이거든요. 이 260만 명의 사람 중 여기 해당되는 몇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죠? 장애 당사자분들이 가장 이 교육을 보고 분노했던 게 예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방되어야만 했던 사람인가요? 예방되지 못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교육에 26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못 오갈 수 있죠? 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를 보여주고 어떤 게 문제죠라고 하면 쉽게 알아채기 힘듭니다. 인권침해 반대하기 쉬워요. 하지만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 대리가 아니라 조력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감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편견이 차별이 되고 그게 전달이 돼서 어떤 사람 또 차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일상의 언어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직원, 여교수, 여비서, 여군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건 되게 지금은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남자 직원들이 오면, 남성분들이 오면 저희 남직원이에요. 저희 남비서예요. 저 남군이에요. 이런 말 잘 쓰지 않거든요. 지금 남교수예요. 근데 여성분이 오면 앞에 여교수예요. 여직원이에요. 여군이에요. 중요한 건 군인이냐 공무원이냐 비서냐가 중요한 것이 성이 중요는 않은데 왜 여성분이 나오면 또 앞에다 여자를 붙일까요? 그냥 직원, 교수, 비서, 군인 하면 될 걸. 두 번째입니다.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비. 총각작품이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총각비, 총각작품 안 쓰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쉽게 뭐 바꾼다고 하면 뭐 첫 작품, 첫 출판, 첫 비행, 처음 가는 곳, 처녀지, 총각지 넣었거든요. 총각김치 같은 느낌, 총각지.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총각이라는 단어, 총각작품, 처녀라는 단어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처녀, 첫, 순수, 처녀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에는 정조, 순결이라고 하는, 순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여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총각에는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그 처녀자, 처녀집과 처녀비행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모차예요. 유모차를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유모차는 누가 탑니까? 유아들이 타거든요. 유아차가 맞죠. 유모차라는 말은 주로 누가 이게 유아차를 몰고 다니나요? 엄마들이. 그러면 이 유모차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지 엄마한테 있다. 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미혼. 지금 미혼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비혼이란 말을 쓰잖아요. 미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상태, 뭔가 이게 결핍된 상태, 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혼이라는 말보다는 비혼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다. 자궁입니다. 정말 흔히 쓰는 말이죠, 자궁. 여성분들은 어머니 어디에 계셨어요? 자궁에 계셨죠? 아들 자자밖에 없어요. 여궁은 없네요. 여성분들한테 이게 어릴 때 엄마 어디 있었어요? 여궁이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원래 이걸 한자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포궁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쉽게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말로 그냥 애기지. 몰래카메 카메라는 불법 촬영. 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어떤 언어를 쓸 때 언어를 정확히 쓰는 게 맞다. 그 언어를 쓸 때 편견이나 차별이 담겨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그런 편견에 물들어 있다는 거고 그 편견에 의해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시선 속에 담겨 있는 차별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흔히 쓰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차별을 발견하고 그걸 반대하는 것. 미국에게는 흑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백인 문제가 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즉 유대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다. 근데 흑인 문제라고 하잖아. 미국에 흑인 문제가 되게 많아. 흑인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흑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국이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종차별에서 흑인은 누구죠? 피해자예요. 원래 가해자인 백인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흑인 문제 이야기해요. 여성 문제하면 여성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여성 차별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문제는 차별하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 진짜 문제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가해자가 어떤 차별을 했으며 피해자는 그 차별을 당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제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되게 문제 설정이 뒤바뀌어 있는 거 되게 많다. 그래서 인권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감각을 바꾸는 연습이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죠. 몇 가지 어떤 사진과 어,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상 속에 쉽게 우리가 쓰고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답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주거나 답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하면 참 듣기는 좋은데 이게 미상적이다. 현실에서는 쉽지 않겠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현실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인권 문제예요. 그 문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인권 문제, 이것은 인권 문제예요. 라고 하면 의미는 다르잖아요.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설정할 때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문제잖아요. 그럼 해결할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될까요? 그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누가 중요하죠? 피해자. 원칙의 문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야 될까요? 피해자 이야기. 약자 이야기. 그래서 앞부분에 있어서 이게 감각세포에 관한 문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감각은 정의로울까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여기에. 인권 교육을 제가 여러 군데를 되게 많이 다니는데, 많이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은 상식일까요?
상식이라고 하면 헌법에서 이렇게 사전에 찾아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나 판단력. 인권이 그런 상식일까요? 만약에 인권이 상식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이 상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인권은 헌법에만 써져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에? 가장 앞에. 일장의 총각, 뭐 영토의 문제 이거 빼고 첫 번째 나오는 게 국민의 기본권편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회가 나옵니다. 혹시 헌법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헌법 읽어보신 분. 주에 찾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헌법 1장에 총각 빼놓고 2장에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고 3장이 국회예요. 4장이 행정부 나옵니다. 행정부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통령 나와요. 왜 국회가 두 번째 나올까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행정부가 세 번째로 나오죠?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국민이에요. 헌법 중에서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건 헌법 1조는 거의 우리가 상식이 돼서 1조 2항에 나오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회부터 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모든 내용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권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권한. 그래서 인권이 상식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이 상식이 아닌 거고요. 헌법이 상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헌법대로 국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왜?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밑에 사진 두 장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실 때 통장 쳐다보세요? 헌법 쳐다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100이면 100이면 전부 다 통장 쳐다봅니다. 통장을 쳐다본다는 건 집 사는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 개인의 경쟁 능력의 문제죠. 헌법을 쳐다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 헌법에 주거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수많은 권리와 이익 중에서 사람답게 존엄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권리들만 골라서 그걸 인권이라고 이거 헌법에 써놨잖아. 그럼 집. 사람이 존엄하게 사는데 사람들 사는데 꼭 필요한 건 집이잖아. 그 헌법 10조에 따라서 나는 권리가 있으니 내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국가한테 요구할 자격이 있고 그럼 국가는 이걸 해야 될 의무가 있네? 그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국가의 의무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이면 100명 다 통장 쳐다봅니다. 이걸 내 권리다.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100에서 100명이 주거권은 국가의 의무고 나의 권리야.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게 건설이자 배불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야. 라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쪽 일하시기 때문에 북유럽 쪽이나 유럽이나 독일까지 포함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40%를 조금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수도, 베를린, 파리, 수도 쪽으로 가면 거의 70%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삽니다. 스웨덴 총리가 임대주택에 삽니다. 독일, 프랑스는 상류층도 임대주택에 삽니다. 임대주택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저소득층, 수급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국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인권은 상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헌법, 기존에 많이 개정되어야 할 헌법 안에서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쪽지심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뭡니까? 이게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게 현장이면 뭐 이것저것 웃으면서 눈 마주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편하시죠? 제가 질문해도 아무 대답 안 하고 되시잖아요. 그게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라고 이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국방, 교육 하다가 하는 표현도 되게 많으세요.
아는데 기억이 안 나네? 라는 분이 되게 많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 헌법 10조부터 이게 쭉 36조까지 써져 있는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인권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까하고 다릅니다. 4대 보면 아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두 번째 인권이 헌법 명신 인권이 뭐냐고 여쭤보면 그때부터는 자꾸 눈 안 맞춰요. 뭐지? 창작의 시간,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4대 의무는 왜 아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배웠거든요. 시험까지 봤어요. 근데 헌법에 써져 있는 권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무는 배고서 아는데 권리는 배운 적이 없어 모른다? 의무는 아는데 권리는 모른다?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만 유일하게 권력을 생산할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는 운영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써져 있는 대로 보면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끝은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 삶의 주인인가, 이 국가 사회의 주인인가, 이 문제예요. 주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하면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가 써져 있는 거죠.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 헌법이 아니라 통장을 쳐다보는 거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의무를 가장 수행하려면 나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가장 잘 누리고 실현할 수 있을 때 의무는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일을 할 때 의무는 많은데 내가 직무에 관련된 권리라고 하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일하시기 어떠세요? 나는 결정에 참여한 적 없는데 누군가가 시키는 건 일을 해야만 한다면 권리는 없는데 의무만 있다고 하면 그 인권은 되게 낯섭니다. 제 교육할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상식이어야 되는데 상식이지 않은 굉장히 낯설은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낯설은 인권을, 이 낯설은 헌법을 익숙한 헌법으로 바꿔서 국민들 헌법에 명시된 이 권리를 당당하게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직장으로 이야기하면 정무센터 센터장님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직원들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되게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의 문제인데 선거 끝나고 나면 고운 인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권한은 인사이고 권한은 누가 준 거죠? 왜 권한을 준 거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이게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청 직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 사적인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사적인 권한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철저하게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인권이 상식이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그 권한을 왜 갖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조직 내에, 단체 내에 또 시민들의,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자, 이게 우리 현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콜센터에서 이게 KT 예전 114죠. 114 콜센터에서 한때 그게 있었죠.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게 중앙부처나 공공기관들에게 이야기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멘트를 날리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났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책임져라. 이게 전화를 응대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했더니 별 이야기가 다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책임져라. 누군데? 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사진 찍어서 내 전화번호 전화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봐봐. 얼굴을 알아야 되지 않아? 사랑하려고 하면 오늘 퇴근하고 뭐해? 몇 시에 퇴근해? 이번 주말에 우리 놀러 가자. 아 고객님 왜 그러세요? 네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한 달도 못 가서 폐기처분 됐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 평범한 사람이죠. 콜센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권 침해, 차별, 학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대한 조직, 국가 권력 이거에 의해서 먼저 떠올리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침해와 차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 일부 여승무원들이 박삼구 회장을 위해 성희롱에 가까운 환영 행사를 강요당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낯뜨거운 노래와 율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눈물과 선물,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의 아시아나 승무원 교육생들이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를 회장님으로 바꾼 겁니다. 손에는 빨간 종이로 접은 하트를 들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인턴 수료를 앞둔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삼구 회장 방문을 앞두고 환영 행사를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승무원은 4개월 훈련 기간 동안 박 회장이 방문할 때마다 이런 공연에 강제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본 박삼구 회장은 길을 받아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신체 접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회장님은 저희가 안아줬다고 되게 서운하다고 회장님 가서 이런 식으로 안아드리고 또 뭐 사랑합니다 해드리고 깊숙이 이런 식으로 잡아라 안을 때도 이렇게 뭐막 안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좀 하시죠. 회장님과의 만남에 감동하는 역할을 맡은 승무원도 따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면은 항상 눈물을 흘리는 어떤 역할들이 한 명씩은 더 있었고 반갑게 맞아드려야 되는 기쁨조?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을 했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승무원들이 직접 접은 종이약 1000마리를 선물해야 했다는 등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감동을 드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간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때 그걸 주시할 위치가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래와 율동은 교육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스스로 준비한 행사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자막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아시아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육아휴직 갔다 온 분들이 종이약 1000마리 드렸대요. 회장님한테. 어떻게 드렸을까요?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종이약 1000마리에 10,000원에 팝니다. 그걸 사다가 줬대요. 근데 육아휴직 갔다 온 분들이 1000마리를 줘야 되죠? 오히려 회사에서 1000마리 접어가지고 회장님 직접 접어가지고 줘야 되지 않나요? 축하한다고? 그것도 10,000원짜리로 종이약 접어갖고 어떻게 1000마리를 주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시아나만 그랬을까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직장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직장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했죠. 그 직장괴롭힘 방지법인데 법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직장인이라고 하면 국민의 절대 다수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넘기고, 이건 제가 또 넘기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방금 보여드리고 있던 사진은 뭐였냐면,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진 뒤에 IT 업체에 근무하는 이 남성분이 6시에 퇴근해서 집에를 갔어요. 근데 팀장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작업했던 거 웹 하드에 올렸어? 아니요, 그냥 제 컴퓨터에 올렸는데요. 웹 하드에 올리라고 했잖아. 저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는데요. 알았어. 나 전화를 끊었어요. 그 팀장이 가가지고 직원 컴퓨터를 열어서 웹 하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합니다. 왜 6시에 땡 퇴근했냐면 그날 육아를 담당하는 게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간 겁니다. 퇴근해서 어린이집 가가지고 아이 데리고 집에 가서 씻기고 밥 먹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30분 넘게는 막 욕을 해요. 근데 이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녹음된 이 소리에 녹음된 것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누구야? 소리가 들려요. 아이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옆에서 30분 동안 듣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30분 동안 욕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공기 좋고 일도 좋은 울릉도로 KT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명예퇴직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보복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는 저는 명예퇴직이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퇴직을 하는데 어떤 명예가 생기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언어는 잘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예퇴직. 아니죠. 그럼 강제퇴직이라고 해야 되죠. 퇴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명예퇴직, 퇴직은 무슨 명예가 생길까? 아무리 생각해보면 생기는 명예가 떠오르지 않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자 첫 번째 여성 직원들에게 시작을 합니다. 자, 공기 좋고 일도 적은 울릉도로 발령을 냅니다. 서울에서 사는 분한테, 여성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울릉도 가서 일을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뭐 돌아오는 건 사표님은 돌아오겠죠. 두 번째, 뇌근직을 하고 있던 여성분에게 현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업무죠? 전봇대에 올라가서, 차를 타고 올라가서 일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신 분이세요. 한부모 가진 분. 근데 고공고포증이 있는 분이에요.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이 팀장이 이제는 올라가서 일하세요. 어, 다른 사람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사다리를 잡고 있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너 물고. 그 팀장이 창피하게 일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쭉쭉 가라고. 사람 안 보이는데 가세요. 사람들 구경하라고. 구경난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부른 거예요. 아, 이제 좀 올라가세요. 다른 사람도 고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사표 낼 수 없잖아요. 가족들 어떻게 해요? 이제 울면서 올라갔죠. 근데 이게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무섭거든요. 내려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6개월 이상을 버티셨어요. 이 상황.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죠?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인권적인 일터? 헌법이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할 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기업은, 경제 영역은 법을 초월하는 건가요? 노동자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사회 노동자는 딱 이겁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대가의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죠. 여러분도 노동자가 있으죠?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한 대가의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사람.
이제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있어요. 생산은 누가 하죠? 노동자가. 근데 소비는 그 뒤로 누가 합니까? 삼성에서 갤럭시 최신폰을 만들면 이재용 회장이 수천 대, 수만 대를 사나요? 많이 사봤자 서너 대죠. 그럼 누가 사죠? 그 소비자는 누구예요? 노동자잖아요. 노동자의 다른 이름? 시민이죠. 헌법 1조에 나오는 그 국민이잖아요. 주인이라는. 소비자이잖아요. 주권자잖아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원을 분석해 봤더니 90%가 노동자라고 합니다. 즉 90%의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일한 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왔던 그 대접, 직장 괴롭힘,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들,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90%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절대 다수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세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이고 90%의 국민들이 노동자의 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노동자는 어떤 존재예요?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교육받은 적이 있으세요? 헌법 32조와 33조를 교육받은 적 있으세요? 최저임금법은 왜 하죠? 최저임금에 올린다고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과 어떤 전문가들이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할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법 32조 1항을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 최저임금법을 시행한다. 그 바로 위의 문장이 적정 임금을 주는 것,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헌법에 32조에 써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국회의원이 최저임금법 이야기한다고요? 뭐 말도 안 되는 법을 언제 갈 거냐고? 헌법 무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국회의원 헌법 모르는 것 같아요. 읽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 왜 올리죠? 헌법 32조에 써져 있잖아요. 적정임금을 보장하는데 그게 힘든다고 하면 막 그래도 최저임금 보장을 하고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간격을 줄이라고 하는 헌법의 요구를 실현하는 겁니다. 헌법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교육 받은 적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인권교육은 권리다? 교육받는 것 자체가 권리다. 최소한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권리만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뭘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뭘 내가 침해받고 차별받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AI로 면접 많이 한다고 하죠? 요즘은 AI로 면접을 하면 객관적일 거다, 공정할 거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의 그런 비리가 없어질 거다. 근데 요즘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나와요. AI가 이렇게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 사람 합격 불합격 결정하는 게 그런 논리 구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AI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은 공정할까? 공정하지 않다. 그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일 거다.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공공기관들도 AI 면접하고 있거든요. 사기업들도 하고 있고요. 근데 AI 면접이 객관적이고 공정할까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수능 시험을 못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능 시험 못 보는 대신에 뽑을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AI를 통해서 각각 학생들의 점수를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절차는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전주시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준비했던 학생 한 명이 성적이 의대를 못 가게 되는 성적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뭐지? 뭔 일이지? 문제제기를 시작했어요.
그 학생의 문제 제기를 해서 쭉 봤더니 강남 서초 송파구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수도권 쪽이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가 점수가 높고 점점 점수가 다른 거예요. 지역별로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AI가 객관적이라고 밑에 AI가 왜 이러지? 왜 지역 차별을 하지? 그래서 영국 교육부에서 AI에 의한 수능 점수 채점을 전부 폐기 처분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일에서 실험을 했는데 AI에게 요즘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이게 그 비대면 체온계 있잖아요. 하나는 흑인이 체온계를 딱 들고 있고요. 체온계를 딱 들고 있고요. 하나는 백인이 체온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A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 같냐고. 백인이 들고 있을 때는 체온계라고 있어요. 흑인이 들고 있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67%의 AI가 답변이 권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것 봐라.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공개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현재 신기술이 자꾸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나에게 발휘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현재 등장하고 있는 정보인권이에요. 현재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열람을 요구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교육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홈플러스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홈플러스나 대형 마트에 가면 경모 뭐 경품 준다고 해서 막 적어서 내잖아요. 그거하고 회원 가입하시잖아요. 거기에 돼 있던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23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형 마트나 이런 데 여러분 정보 제공할 때 그 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팔아도 된다고 동의한 적 있으신가요? 230억을 벌었어요. 이런 거 교육을 시키나요? 그래서 진짜 의문하는데 권리는 모르는 상태. 권리를 모르니 요구를 할 수 없는가? 헌법에 써 있는 기본권을 모르니 국가의 국정 수행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결정이 이게 헌법에 일치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뭘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 이게 인권의 상식이 아니다. 미란다 원칙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란다 원칙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어 드라마를 많이 보셔가지고 미란다 원칙 하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 미란다 원칙이 뭐예요? 처음에 뭐라고 하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진술한 것은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미란다 원칙 아닙니다. 그 미국식입니다. 헌법 1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란다 원칙은 첫 번째가 이게 하는 것은 왜 체포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변명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체포가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된 사람의 가족과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즉시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 연행되는지를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란다 원칙 이야기하면 미국은 미란다 원칙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헌법에 나온 이야기 안 해요. 오늘 헌법 12조 한번 읽어보세요. 형사소송의 원칙들이 거기 다 써져 있습니다. 최소한 12조를 가지고 형사소송의 원칙만 제대로 교육을 시켜도 1시간, 2시간 교육시켜도 국민들은 최소한의 이게
법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교육 안 시키죠. 이거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서 이게 한번 전문을 찾아봐서 읽어보시고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은 존엄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 수 있으며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보다 더 나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의 주체다.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 국가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이 요구하지 않든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의무의 주체다. 여러분은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의무의 주체예요. 국민이 요구하지 않든 이게 헌법 10조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인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행복 추구권 이야기하거든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의 인권의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인권과 기본권이나 원칙,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에서 세 가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 자유 발휘권, 자기결정권. 이게 행복 추구권으로 비롯된 권리라고 보시면 이 세 가지는 헌법에 안 써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세 가지의 권리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다, 인권이라고 인정을 해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청소년들이 당구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당구장 주인들 돈 벌기 위해서 아니 청소년들을 왜 당구를 못해요? 당구도 스포츠예요. 라고 요구가 됐다. 아니에요. 어떤 청소년은 당구를 되게 치고 싶어 한다. 당구를 치면 행복해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 일반 행동 자유권을 이게 과도하게 제한에 따라서 행복 추구를 훼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에요라고 판결을 해서 그때 청소년들이 이제는 당구장을 가게 된 겁니다. 개성의 자유화는 내가 무엇을 입든지 머리를 어떻게 하든지가 자기 결정권?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여기 하나가 동성농모 결혼 금지가 위헌이 된 거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건지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위헌이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장 교육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관장님들이에요. 결정권을 받는 분들. 그분들이 내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헌법 10조에 나오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할 수 있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 직원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행동을 어떻게 하면 잘 알고 잘 보장할 수 있지? 개성 자유 실현권. 혹시 내가 뭔가 복장을 제한하고 있나? 용모를 제한하고 있나? 어떤 언어를 제한하고 있나? 그건 아니지. 직원들의 개성 자유 발현권을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하지? 그게 내 의무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직원들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잖아.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지? 일터에서는 행복하지 않은데 일상에서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10명 중 8명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혹시 그러진 않겠지? 사람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없겠지?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 라는 걸 가장 잘 보장하기 위한 게 센터장님들 의무가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아니라 의무죠. 그래서 헌법 10조 하나만 봐도 이런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은 헌법에만 써져 있다고. 나머지 실정법들은 뭐죠? 그 헌법을 실현하게 쓴 거잖아요. 보세요. 헌법 34조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경찰 직무집행법,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가 가장 먼저 나와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사회적인 실현한다. 두 번째예요. 경찰의 직무의 가장 첫 번째는 뭐죠? 그 사람이 피의자인데 피의자는 상관없이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노동조합과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상권을 보장하는 것. 사회복지사업,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다 목적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익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을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전부 모든 실정법의 목적이 뭐죠?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권의 전제가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자격과 능력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최소한 기본적 권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 설명하기 힘든 단어가 뭐세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존엄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헌법 개정되면 헌법 10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헌법 10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딱 이게 국가가 정책의 기준으로서 대한민국에 나가야 실현해야 할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서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개인이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핀란드라는 국가 예고식입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노인이 성인 자녀로부터 의존에 벗어나는 것, 아내가 남편 의존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핀란드가 이루고 싶은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공언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에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 10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국가와 국민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간상 이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백악관 청소 노동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직무에서 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백악관 청소 노동자를 만났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 노동자가 무릎 굽히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서 있잖아. 편안하게. 주먹을 하이파이브 하고 있죠. 대통령.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과 백악관 청소 노동자의 지휘와 권한 차이는 엄청나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백악관 청소 노동자는 백악관에 자기 맡은 부위를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자기의 지위와 권한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는 대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노동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 백악관 청소 노동자가 청소 안 하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청소 노동자분들이 쓰레기 안 치우면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청에서 청소 노동자분들이 청소 제대로 안 해주면 시청 직원들이 일할 수 있을까요? 청소 노동자분들의 그 노동 때문에 우리 일상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내 노동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노동이 있는 게 중요한 노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노동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의 노동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존중해야죠. 부장이든 과장이든 대리든 시집 직원이든 그 사람의 노동 때문에 내 삶이 가능한 건데 그 존중해야죠. 기본. 노동도 존중해야 되고요. 사람의 가치는 대등하니까 당연히 존중하는 건 맞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 10조가 우리 사회 상식인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시계 잘 봐. 중간계층, 우리나라는 중산층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현장에 있었으면 물어보고 비슷할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소유, 예금 잔고액 1억 원 이상 소유,
해외 여행 1년에 한 차례나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중산층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다닌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직장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래요. 근데 하나는 우리나라 중산층, 중간계층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다 돈이에요. 돈이 큰 클수록 상층이고 돈이 아니라 그게 하층이라는 이야기죠. 삶의 기준이 되질 않아요. 이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목인데 왜 어른들은 친구를 물어볼 때 이게 그 몇 살이니? 형제가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어느 아파트에 사니? 차는 뭐 타고 다니니? 자꾸 숫자를 물어보지? 왜 그의 몫은 어때? 걔 꿈은 뭐야? 걔는 뭘 좋아해?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보지? 왜 자꾸 돈과 수만 물어보고 왜 그 애가 어떤지 그의 삶, 취향 이건 물어보지 않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현실로 이런 일이 있어요. 국내 정말 큰 굴지의 조선소에서 굉장히 조선 크잖아요. 공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점심 먹을 때 공장 밖에 나가서 밥 먹기 힘듭니다. 공장 안에 식당에서 먹어요. 근데 하청업체 직원들이 공장에 있는 안에 있는 식당에서 안 먹기 시작했어요. 다 자전거 타고 오도에서 나가가지고 밖에서 먹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가면 이 이름표고 명찰이 있잖아요. 명찰에가 하청업체 써져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면 자꾸 정규직 직원들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거의 하청이네? 하청이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하청 직원만 따로 딱 모여서 먹어요. 그 큰 식당에서. 눈치 보여서 밥 못 먹잖아요. 에이, 들어가고 내가 돈 내고 먹지 하고 밖에서 먹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제는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서울대학교 티거든요. 대학교 가면 뭐 과티 이런 거 막 입어요. 그냥 서울대학교 써져 있고 밑에는 보통 정치, 외교학과, 사회학과 써지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지금 포철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포철고등학교, 대원외고, 한양외고, 민사고 이렇게 출신 고등학교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나 똑같은 서울대생이라고 아니야. 나 포철고 나왔어. 난 대원외고야. 웃기지 마. 난 너희들하고 달라. 서열이 달라. 나는 성불이고 너희들은 무두품이야. 평민이야. 이 이야기예요. 사람을 철저히 삶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출신, 학력, 돈의 크기로 자꾸 쳐다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직원들을 사람이겠지 대등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서로의 일 때문에 내 일이 가능해지는 거고 저 사람의 노동 때문에 내 노동이 가능해져서 내가 임금을 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존중한다? 우리가 자원봉사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존재 때문에 현재 내 삶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도 대부분에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놨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된 사회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는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확보하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들도 자유로울 때만 그것이 보장된다. 모든 인권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고안되어 있다. 인권이라고 인간의 정한 가치를 가진다? 라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센터장님은 농업센터 직원분들이 이 직장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도 그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성장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지가 의무이세요. 시장님, 군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청 직원들에게, 시청 직원들에게, 시민들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예, 시간상 넘기고요. 이게 헌법 1조잖아요. 국민은 법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죠. 왜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 수 있죠? 그 권력을 위임했어요. 현재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누군지 아세요? 헌법은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만이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실정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고요. 국민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지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문제라고 되게 많이 불리는 사람들. 주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문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때 진정한 변화를 시작해주지 않을까요? 저 문제야. 저 사람 진짜 문제야. 그에 대한 문제는 누가 규정하죠? 다른 사람이 규정을 해요. 세타장님이 규정을 해요. 상급자가 규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문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실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왜 이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원하는 만큼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선생님 차분히 그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원인에서 조직이 책임져야 되는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게 미비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상급 관청이 어떤 부분을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안 됐는지 분명히 조직의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세요. 개인의 문제를 지적을 할 때 그 능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의 부재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너무 많은 건지 다 따져주세요. 누가 문제를 규정해야 되죠? 문제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문제를 정의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를 전면 보장하려고 할 때 진짜 제대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광저우, 영국 옥스퍼드 왕립식품 밖에 있는 벤치거든요. 이 벤치가 다들 특이하죠. 팔걸이가 있죠. 중국 광저우의 고가도로 밑에는 아예 그냥 작은 피라미드 같은 것이 빼곡이 차 있네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노숙자가 자는 것을 막는 대책. 노숙자를 묵자지 않고 팔걸이 있으면 묵지 못하잖아요. 자, 여기는 이건 침대입니다. 이건 벤치입니다. 밑에는 보면 침대입니다. 돼 있어요. 이상하시죠? 이걸 딱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때 얼마나 많이 가리겠어요. 그런데 노숙인들 되게 많이 자요. 최소한의 햇빛이라도 최소한의 비라도 가릴 수 있으면 또 잘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앞에와 차이가 많이 나시죠. 이건 캐나다입니다.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국가에게는 권리를 보장해야 될 국민이 한 사람입니다. 이 국가의 의무거든요.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는 존중에 속해야 할 내용이지 존중 바깥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하는 가운데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저거 정말 인간도 아니야. 쓸모 하나도 없어. 에이,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사람이라. 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고, 그래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일차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서 어떤 노력을 기할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호흡백 마을입니다. 여기는 중증 치매 어르신들의 시설이에요. 근데 160명이 일을 하고 160명의 치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요. 170명의 직원과 140명의 전무부사가 계세요. 4차 500평의 부지에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극장, 도서관, 미용실, 식당 다 있습니다. 버스도 다닙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여기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게 치매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어디 오늘 나 머리 자르고 미용실 예약했는데 그럼 10분 뒤에 버스 와요. 버스 타요. 버스 타면 기사도 직원이고 아는 사람은 직원 하지만 자동차 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미용실이요. 타세요. 탑니다. 여기 미용실 가 있다. 여기 미용실 여기서 내리셔야 돼요. 내가 언제 미용실 간다고 했어? 여기 도서관 간다고 했지? 그러셨던가? 죄송해요. 하고 도서관입니다라고 내려요. 도서관 들어가면 직원하고 공통돼 있어요. 끝내고 나서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야? 버스 타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 써져 있지만 아무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하더라도 삶의 마지막까지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게 살도록 돌아가시 직전까지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라고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증인 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점점 조금씩 번져가고 있어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 왜 국가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할까요?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게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국민이 말하는 나라다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대한민국의 배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 더디가지만 어떨 땐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의 생각대로 흘러가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국가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헌법에 써있는 인권. 이 부분을 이제는 헌법을 읽어보고 내 권리가 뭔지를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면 참 멀리 있고 나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상식이 되는 순간에 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지위와 권한을 바라보고 다르게 된다. 시장의 권한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 사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기관장은 그 기관에 속한 직원들과 기관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가 주어진 것이지 어떤 예전에 조선시대 왕처럼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의무 수행자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의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거거든요. 책임감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 관계, 사람을 바라보는 것, 지위를 바라보는 것, 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정책이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지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거권 통장이 아니라 헌법을 쳐다보는 것 이게 상식이 될 때 그래도 더디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가지 않겠어요? 이제는 꼭 한번 헌법 읽어보세요. 그 헌법이 여러분이 일하는 조직 속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센터장님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진짜 그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헌법 몇 조를 만약에 우리 센터 안에 실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런 일 되게 많이 할 거고. 예, 지금까지 저도 좀 비대변이어서 아직 어색하지만, 뭐 준비한 것의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인권에 관심을 가질 때 진짜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